잘 먹었잖아. 고기도 빠짐없이 먹었고 영양제도 챙겨 먹었고. 그런데 왜 내 손은 말을 안 듣는 거냐고가. 나는 고기 자주 먹는데 소고기 먹으니까 단백질은 충분하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많이 드시는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밥상에 고기 반찬이 빠진 날이 없는데 몸은 자꾸 말을 안 듣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허벅지가 떨리고 이틀 전 손자와 공원을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다음 날 온몸이 무겁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정말 나이 탓일까요? 배는 분명히 불렀습니다.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근육은 줄고 있고 피로는 가시질 않습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 사실은 매우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백질이란 것이 단순히 먹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흡수되느냐, 어떤 구성으로 들어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음식들 중에 놀라운 단백질 밀도를 품은 식품들이 조용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문 없이 강한 사람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실속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내일 아침 밥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의 70대 초반의 할아버지가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굳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서든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농사일도 하고 막노동도 하며 평생 몸을 써가며 살아왔습니다. 팔뚝에 힘줄이 도드라졌고 허리도 꼿꼿했습니다. 동네에서 저 양반은 나이를 어디다 숨겼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65을 넘기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무거운 걸 들면 팔이 조금 더 떨리는 것 같더니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70이 되었을 때 아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중턱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상까지 단숨에 올랐을 텐데 무릎이 말을 안 듣고 허벅지에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육이 많이 줄었어요. 그 한마디가 할아버지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고 체념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는 분명히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50대 이후부터 매년 평균 약 1% 내외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 근육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셈입니다. 이 과정을 의학에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기초대사량과의 관련성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로 전환되는 효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피로를 느끼고 몸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혈당 조절과의 관련성입니다. 근육은 혈액 속 당분을 흡수하는 데 관여하는 조직입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근육량 감소가 혈당 조절 기능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의 문제도 있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의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는 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낙상 사고가 많은 이유 중 하나로 근육 약화가 언급됩니다. 낙상 한 번이 노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육 유지는 일상생활의 안정과도 직결됩니다. 전문가들이 근육은 노후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근육이라는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매일 조금씩 분해되고 다시 합성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합성의 과정에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분해 속도를 합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근육은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기를 매일 드시는 분도 생선을 즐겨 드시는 분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만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먹는다고 모두 근육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기관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어떤 아미노산 구성으로 들어오느냐, 그리고 하루 중 언제 먹느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잘 흡수됐지만 이제는 소화 자체가 느려지고 흡수 과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많이 먹었다고 해서 충분히 흡수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층은 젊은 사람에 비해 같은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 합성에 활용되는 비율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근육 단백질 동화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노년층이 젊은 성인보다 체중 대비 단백질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단 구체적인 섭취량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거나 혹은 무심코 지나쳤던 식품들 중에서 놀라운 단백질 함량을 품은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식품은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즐기시지만 그 안에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줄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오후 3시 햇살이 비스듬하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시간, 어느 어르신의 거실 한편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작은 소반 위에 다과가 놓여 있습니다. 차 한 잔과 함께 놓인 것은 오랜 세월 그 집 간식 목록에서 빠지지 않았던 바로 그것, 건조 오징어 한 조각입니다. 질기고 짭조름하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는 그것.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대청마루 한쪽에 널려있던 그것. 어른이 되어서도 막걸리 한 잔 곁에 혹은 무료한 오후의 간식으로 손이 가던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조 오징어가 영양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기준점 하나를 잡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식품, 바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100g에는 대략 20g 내외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부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식품을 비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건조 오징어는 어떨까요? 건조 오징어는 이름 그대로 오징어에서 수분을 제거한 식품입니다. 신선한 오징어를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영양소가 한 곳에 농축됩니다. 그 결과 100g 기준으로 단백질 함량이 60% 이상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고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단백질 밀도를 가진 식품인 셈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제품과 제조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매 시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다양한 생리 기능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피로 회복 음료에도 타우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징어는 이 타우린을 자연식품 형태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다만 타우린 섭취가 특정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건조 오징어는 단백질 함량 면에서 주목할 만한 식품이지만 동시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함량입니다. 건조 오징어는 제조 과정에서 염장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수분이 빠지면서 나트륨도 함께 농축됩니다. 시판 건조 오징어 제품 중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혈압 관련 건강 상태가 있으신 분,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은 건조 오징어 섭취에 앞서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떤 음식이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분들이라면 하루 소량, 예를 들어 손바닥 반만 한 분량 정도를 즐기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징어를 물에 살짝 불려서 드시면 나트륨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자나 당분이 높은 간식 대신 건조 오징어 소량을 선택하는 것은 단백질 보충의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다시 처음에 그 어르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후 3시에 거실, 소반 위에 건조 오징어 한 조각. 그것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단백질 섭취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단 짭짤함에 이끌려 과하게 드시지는 마시고 하루 소량을 즐기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어쩐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기름기가 있는 음식이 소화가 안 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동물성 식품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식물성 단백질 이야기를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리는 조용한 부엌. 냄비에서 뽀얀 김이 올라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중인데 두부 한 모가 냄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두부 덩어리가
뜨거운 국물 안에서 천천히 데워집니다. 이 장면 아마 많은 분들의 아침 식탁에서 매우 익숙한 풍경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두부는 워낙 일상적인 식품이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영양이 담겨 있는지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일이 드뭅니다. 그냥 두부는 몸에 좋다더라는 정도의 인식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부와 그 재료가 되는 콩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주자입니다. 쌀이나 밀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그것들은 주로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콩은 단백질 함량이 특히 높아서 식물성 식품 중에서 단백질 공급원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식품입니다. 마른 콩 100g 기준으로 단백질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들어있는 경우도 있으니 동물성 단백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콩을 단순히 단백질 공급원으로만 보는 것은 그 진가를 절반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분류되는 성분인데 일부 연구에서 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은 특정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은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은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지원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콩을 가공해서 만드는 두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부는 콩의 영양을 보다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합니다. 생콩이나 볶은 콩을 직접 드시면 소화가 불편한 분들도 계신데 두부는 가공 과정에서 소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 노년층에서도 두부는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두부 100g 기준으로 단백질이 약 8g에서 10g 정도 들어있습니다. 고기에 비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두부는 지방 함량이 낮고 포화지방이 적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콜레스테롤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물성 단백질 식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두부는 고려해 볼 만한 식품입니다. 두부는 조리 방법도 다양합니다. 된장찌개에 넣어 부드럽게 드실 수도 있고 두부조림을 해서 반찬으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두부 부침을 해서 참기름에 찍어 드시는 분들도 많고 두부를 살짝 으깨어 나물과 함께 무쳐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시든 두부를 매 끼니 한 가지라도 챙겨 드시는 것이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콩과 두부가 좋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단백질 섭취 자체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하지 않을 때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두부든 고기든 단백질 섭취량 전체를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시니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식물성 단백질 이야기를 했으니 다음 식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식품은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즐기시거나 건강을 위해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영양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마트의 유제품 코너, 냉장 진열대 앞에 서면 비슷해 보이는 하얀 용기들이 가득합니다. 요거트, 요구르트, 드링킹 요거트, 그리고 그릭 요거트, 이름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한데 사람들은 큰 고민 없이 하나를 집어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들은 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라는 이름에서 그릭은 그리스에서 유래한 방식을 뜻합니다. 일반 요거트를 만들고 나서 유청이라고 불리는 액체 성분을 별도로 걸러내는 공정을 거친 것이 가릭 요거트입니다. 이 유청을 걸러내고 나면 부피는 줄지만 단백질은 훨씬 농축된 상태가 됩니다. 일반 요거트 100g에 단백질이 약 34g 정도 들어있는 것에 비해 그릭 요거트는 같은 양의 8g에서 1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릭 요거트의 특징은 단백질 함량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살아있는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습니다. 유산균은 장 속에서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 건강이 왜 중요하냐고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먹고 두부를 먹고 오징어를 먹어도 장이 그것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과 동시에 장 환경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릭 요거트가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식품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 건강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위장이 웬만한 음식은 척척 소화해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 점막이 얇아지고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며 장 속 미생물 균형도 변화합니다. 변비가 심해지거나 속이 더부룩한 날이 많아지거나 배가 불편한 일이 잦아지는 것이 다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산균이 포함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산균 효과는 균주 종류와 개인장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백질 섭취와 장 건강 관리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침에는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질감의 그릭 요거트가 위에 부담 없이 들어옵니다. 견과류 몇 알을 곁들이거나 제철 과일을 조금 섞으면 더욱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그릭 요거트 제품 중에는 당이 상당히 많이 첨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과일 시럽이나 설탕을 넣은 제품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당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품 뒷면의 영양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처음에는 시고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드시다 보면 그 순수한 맛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단맛이 그리우시다면 꿀 한 방울이나 바나나 반 개를 곁들이는 것으로 충분히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단백질 식품들 중에서 가장 완전한 식품이라고 불릴 만한 것입니다. 흔하디 흔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잊고 살았던 식품. 아침 밥상에서, 점심 도시락에서, 간식 자리에서 항상 만나왔지만 제대로 감사한 적이 없던 바로 그 식품입니다. 냉장고를 열면 항상 거기 있습니다. 특별히 사러 나가지 않아도 어느 집 냉장고에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식품, 달걀입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쳤는지도 모릅니다. 100원짜리 동전 몇 개면 살 수 있는 이 작고 단단한 껍데기 안에 영양학자들이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달걀이 왜 완전 단백질 식품이냐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들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달걀은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근육 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달걀은 그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평가를 받는 식품입니다. 영양학에서는 단백질 식품의 질을 평가할 때 여러 지표를 씁니다. 그중 하나가 단백질 소화 흡수율을 바탕으로 한 점수인데 달걀은 이 점수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달걀 속 단백질은 소화하기 비교적 쉽고 흡수율이 높으며 아미노산 균형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6g에서 7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개를 드시면 약 13g에서 14g, 하루 단백질 섭취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달걀은 단백질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콜린입니다. 콜린은 뇌와 신경계 기능과 관련이 있는 영양소입니다.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걀, 특히 노른자에 콜린이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다만 콜린 섭취가 특정 인지 기능 변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 분야 연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달걀하면 늘 따라다니는 질문이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나쁜 거 아닌가요?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연구들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하루 한두 개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이미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신 분,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달걀 섭취량에 대해 반드시 담장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정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의 또 다른 강점은 조리의 다양성입니다. 삶아서 드실 수도 있고, 스크램블로 드실 수도 있고, 계란찜으로 드실 수도 있고, 국에 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씻기가 불편한 분들에게는 부드러운 계란찜이나 반숙란이 좋은 선택이 됩니다. 소화가 비교적 편하고 어떻게 조리해도 풍미가 있습니다. 또한 달걀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영양가 대비 가격을 따지면 달걀만큼 경제적인 식품이 드뭅니다. 단백질 공급원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식품이라는 것도 달걀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면 냉장고 구석에 당연하게 자리하고 있던 달걀이 새롭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이너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식품들, 건조 오징어, 콩과 두부, 그릭 요거트, 그리고 달걀. 이것들은 어느 하나도 특별히 구하기 어렵지 않고 어느 하나도 매우 비싼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식탁 가까이에 있거나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챙기는 습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던 간식을 건조 오징어 소량으로 바꾸고 매일 아침 달걀 하나를 추가하고 된장찌개에 두부를 꼭 넣고 아침 식사에 그릭 요거트 한 컵을 포함시키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한 해, 2해 지나면 몸의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하던 그 할아버지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산 중턱에서 내려와야 했던 그분. 만약 그 전부터 이런 식품들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셨다면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아직 그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매일 식탁 위에서 작은 선택들을 바꾸어 나간다면 내년에 내 몸은 올해의 내 몸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노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